지은아, 네가 왜 이러고 있어? 대체 왜 금쪽 같은 내 새끼가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냐고. 들고 있던 반찬통이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갓 담근 김치 국물이 아스팔트 위로 붉게 번지는데 저는 그걸 주워 담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강남의 사람 키를 훌쩍 넘는 높은 담벼락의 대저택 앞이었습니다. 그 육중한 철대문 옆 비릿한 냄새가 진동하는 음식물 쓰레기통 앞에 누렇게 뜬 얼굴에 배만 남산만큼 부른 내 딸이 푸르스름하게 곰팡이가 핀 식빵 테두리를 허겁지겁 입으로 쑤셔넣고 있었습니다. 설마 했습니다. 아니길 바랐습니다. 세상 어느 부모가 저 거짓골을 한 여자가 내 딸일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시댁이 교육자 집안이라고 우리 딸 사모님 소리 들으며 산다고 믿고 참았던 지난 1년이 날카로운 칼이 되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인기척에 놀란 아이가 흠칫하며 고개를 들었을 때 저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딸의 손목을 부여잡고 그만 길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목이 메어 캑캑대면서도 빵 조각을 삼키려던 딸아이의 그 처참한 눈빛이 평생 순하게만 살아온 내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거란 사실을 말입니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김영순, 올해 65입니다. 남들은 저를 보고 그럽니다. 시장통에서 생선 비린내 맡아가며 억척같이 돈만 번 여자라고요. 맞습니다. 남편 일찍 보내고 홀몸으로 딸 하나 키우겠다고 안 해본 고생이 없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굽고 허리가 휘도록 일만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제게는 지은이가 있었으니까요. 착하고 공부 잘하는 내 딸 지은이. 그 아이가 명문대를 나오고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강남의 뼈대 있는 교육자 집안으로 시집을 갔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만 같았습니다. 엄마, 시어머니가 좀 엄하시긴 한데 다나 잘 되라고 가르치시는 거래. 걱정 마. 1년 전 결혼식장에서 딸아이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사돈댁은 대대로 교육재단을 운영하는 집안이라 예의범절이 칼 같다고 했습니다. 안사돈은 우아한 한복을 입고 고상한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잡았었죠. 사돈, 귀한 따님, 저희 집안 맏며느리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게 많아도 제가 친딸처럼 데리고 가르치겠습니다. 그 친딸처럼이라는 말이 이렇게 무서운 말인 줄 그때 알았더라면 저는 결단코 딸의 손을 그 집으로 밀어넣지 않았을 겁니다. 결혼 후 딸아이는 통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면 어머니랑 예절 교육 중이야. 다도 배우는 중이라 통화가 어려워하며 급히 끊기 일쑤였습니다. 저는 그저 부잣집 며느리 수업이 고된가 보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려니 하며 꾹 참고 기다렸습니다. 사돈댁 눈치 보일까봐 보고 싶은 마음을 꾹꾹 눌러 담으며 시장 좌판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꿈자리가 너무 사나웠습니다. 꿈속에서 지은이가 피투성이가 된 채 맨발로 눈밭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배고파? 하는 목소리가 너무 생생해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딸이 좋아하는 열무김치를 담그고 밑반찬을 바리바리 싸들고 첫 차를 탔습니다. 강남 터미널에 내려 그 으리으리한 동네를 물어물어 찾아가는 길. 높은 담벼락에 기가 죽으면서도 만삭이 되었을 딸아이에게 만난 걸 먹일 생각에 제 발걸음은 둥실둥실 떠다니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대저택 앞에 도착했을 때 제가 마주한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지옥도였습니다. 이리 내놔.
쓰레기통 앞에서 저는 딸아이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아이는 화들짝 놀라며 몸을 비틀었습니다. 임신해서 퉁퉁 부은 손가락 사이로 곰팡이 핀 빵 부스러기가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엄마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긴. 네 입가에 묻은 그게 뭔데? 손에 쥔 거 당장 펴보란 말이야. 지은이는 마치 뺏기면 죽기라도 할 것처럼 주먹을 꽉 쥐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영양실조로 비틀거리는 딸의 힘은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어미의 소나기를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억지로 손가락을 하나하나 펴자 그 안에서 침과 눈물에 젖어 짓이겨진 빵 덩어리가 드러났습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싸구려 식빵 테두리, 그것도 습기를 머금어 시퍼렇게 곰팡이 꽃이 핀 쓰레기였습니다. 이걸 먹고 있었어? 네가 돼지야? 네가 짐승이야? 시집 보낼 때 내가 뭐라 그랬어? 가서 기죽지 말고 맛있는 거 사 먹고 예쁜 옷 입고 살라고 그 돈을 바리바리 싸보냈는데 이게 뭐냐고. 꼴이 이게 뭐냐고. 제 고함의 딸아이는 어깨를 잔뜩 움츠리며 덜덜 떨었습니다. 엄마 제발 목소리 낮춰. 어머니 주무셔. 깨시면 나 큰일 나. 뭐 큰일 나? 지금 곰팡이 핀 빵 처먹는 것보다 더 큰일이 어디 있어. 너 나와. 당장 짐 싸서 나와. 이따위 집구석 하루도 있을 필요 없다. 저는 딸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런데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딸은 기겁을 하며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 눈빛은 반가운 친정 엄마를 보는 딸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공포와 절망으로 뒤범벅된 눈이었습니다. 안 돼. 나 못 가. 절대 못 가. 가면 나 죽어, 엄마. 그때였습니다. 육중한 철대문 틈으로 칠판 긁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침부터 웬 거지들이 남의 집 앞에서 구판을 벌이나 했더니 머리끝이 쭈뼛섰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1년 전 결혼식장에서 봤던 그 우아한 모습 그대로인 안사돈이 팔짱을 낀 채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고급 실크 가운을 걸치고 머리에는 흐트러짐 하나 없는 그녀는 마치 더러운 오물을 보듯 코를 찡그렸습니다. 아, 안사돈.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뱃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안 그래도 들어가려던 참이었어요. 사람을 봐도 정도가 있지 어떻게 만삭인 애한테 밥도 안 줘서 쓰레기통을 뒤지게 합니까? 교육자 집안이라면서요. 명망 높은 재단 이사장님 댁에서 며느리 굶기는 게 당신네 교육법입니까? 제 섯을 펄언 항의에도 안사돈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가에 싸늘한 비소를 머금으며 혀를 쯧쯧 찼습니다. 이래서 근본 없는 집안이랑 섞이면 안 된다니까. 무식하게 소리 지르는 것 좀 봐. 동네 사람들 다 깨우겠네. 뭐요? 무식? 사돈,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본데. 내가 굶긴 게 아니에요. 제가 스스로 단식 수행 중인 거지.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되려면 인내심 테스트는 기본 아닙니까? 그리고 요즘 살이 너무 쪘어. 둔에 빠져서 내 아들 내조나 제대로 하겠어요? 식탐 조절 못해서 몰래 훔쳐먹다 걸린 걸 가지고 어디서 행패야? 인내심? 식탐? 그게 뱃속에 애가 진 산모한테 할 소리입니까? 내 딸 몸꼴을 좀 보세요. 저게 산모예요? 해골이지. 오호 말버릇하고는. 그러니까 제가 저 모양이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더니. 안사돈의 모욕적인 언사에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저 여자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발짝 다가서려던 순간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지은이었습니다. 엄마, 하지 마. 제발 그러지 마. 딸은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엉금엉금 기어 시어머니 발치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납작 엎드려 두 손을 싹싹 비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가 엄마한테 연락한 거 아니에요. 진짜예요. 엄마가 그냥 온 거예요. 제가 쫓아낼게요. 다시는 밥 달란 소리 안 할게요. 쓰레기통도 안 뒤질게요. 용서해 주세요. 내 딸 지은이가, 내 목숨보다 귀한 내 새끼가 저 악마 같은 여자 발밑에서 벌레처럼 빌고 있었습니다. 저는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이건 꿈이어야 했습니다. 악몽이어야 했습니다. 지은아, 너 미쳤어? 일어나. 왜 빌어? 네가 뭘 잘못해서 빌어? 제가 딸을 일으키려 하자 안사돈이 싸늘하게 웃으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예, 지은아. 내 엄마가 아직 상황 파악이 덜 되셨나 보다. 그 각서 지금 여기서 낭독해 드릴까? 내 뱃속에 든 거, 네 집 씨앗인지 확 까발려줘? 그 말은 마치 마법의 주문 같았습니다. 각서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지은이는 감전된 듯 몸을 떨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안 돼요. 어머니 잘못했어요.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그러더니 딸은 제 쪽을 보며 미친 사람처럼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제발 가라고. 나 여기 있을 거야. 엄마 꼴도 보기 싫어. 당장 꺼져. 지은아. 가란 말이야. 다신 오지 마. 딸은 저를 거칠게 밀쳐내고는 열린 대문 안으로 도망치듯 뛰어들어갔습니다. 안사돈은 그 뒷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들으셨죠? 본인이 싫다네요. 그러게 주제 파악 좀 하고 사시지. 아, 그리고 이거 가져가세요. 냄새나니까. 안사돈은 발끝으로 바닥에 뒹구는 제 김치통을 툭 찼습니다. 빨간 국물이 묻은 플라스틱 통이 제 발치로 힘없이 미끄러져 왔습니다. 오늘 저녁도 없다.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마. 안사돈이 대문 안쪽을 향해 소리치자 쾅 하고 육중한 철대문이 닫혔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제 가슴에 대못을 박는 소리처럼 귓가를 때렸습니다. 지은아, 문 열어. 지은아, 엄마야. 엄마가 잘못했다. 저는 닫힌 철문을 미친 듯이 두드렸습니다. 손바닥이 까지고 피가 맺히도록 두드렸지만 문은 굳게 닫힌 채 열리지 않았습니다. 높다란 담벼락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스팔트 위에는 내 딸이 먹다 흘린 곰팡이 핀 빵 조각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빵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딱딱하게 굳어버린 빵. 내 딸이 그토록 먹고 싶어 했던 내 손주의 생명을 이어주던 그 하찮은 쓰레기. 그걸 손에 쥐고 가슴을 쳤습니다.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죽일 년이었습니다. 부잣집으로 시집갔으니 잘 살겠거니 소식 없으면 잘 사는 거겠거니 하며 내 배 따뜻하게 밥 먹고 잠잤던 지난날들이 뼈에 사무치게 후회스러웠습니다. 각서, 뱃속의 씨앗. 안사돈이 내뱉었던 그 말이 비수처럼 뇌리에 박혔습니다. 대체 무슨 약점을 잡혔길래, 무슨 짓을 당했길래 내 딸이 저토록 비굴하게 굴복했단 말입니까?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진실이 저 담벼락 안에 도사리고 있음이 분명했습니다. 터덜터덜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골목을 걸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눈물은 말라버렸고 그 자리에 시뻘건 도끼가 차올랐습니다.
내 딸을 저 지옥 불구덩이 속에 두고 나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 안 될 일입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왔지만 아픔 따위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기다려라. 저는 뒤를 돌아 거대한 성벽처럼 서 있는 그 저택을 노려보았습니다. 내 딸 눈에서 눈물 뺀 데가 너희들 눈에선 피눈물이 흐르게 해줄 테니까. 설령 내 남은 목숨을 다 바쳐서라도 너희 악마 같은 집구석을 모조리 씹어 먹어줄 테니까. 시장통에서 30년 억척스럽게 살아온 독한 년 김영순이 다시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저도 몰랐습니다. 이 늙은 어미의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 불길이 되어 저 대저택을 집어삼키게 될지 말입니다. 어제 저녁 저는 시장으로 돌아와 가게 셔터를 내리자마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울고만 있어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30년 시장 바닥 생활이 가르쳐 주었으니까요. 새벽 4시, 저는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통장을 꺼냈습니다. 평생 생선 비린내 맡아가며 10원 한 장 허투루 쓰지 않고 모은 돈이었습니다. 지은이 결혼 자금이라고 거표지에 써붙인 그 통장. 결혼할 때 혼수로 다 못해준 게 한이 되어 나중에 손주 낳으면 산후조리라도 최고급으로 시켜주려고 남겨둔 돈이었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이 돈 너 구하는데 다 쓸 거다. 땡전 한 푼 안 남기고 다 써서라도 너 그 지옥에서 빼내올 거다. 저는 통장을 품에 안고 다짐했습니다. 안 사돈이 나를 얼굴 빤히 아는데 내가 멍청하게 변장하고 들어갈 순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대신 내겐 돈이 있고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자마자 저는 시장 상인회장인 왕 언니를 찾아갔습니다. 강남 부잣집 파출부 소개소 소장과 사돈지간인 왕 언니라면 그 집구석 사정을 훤히 꿰뚫고 있을 게 분명했습니다. 언니, 나 좀 도와줘. 그 집, 내 딸 시댁 말이야. 거기서 일하다 그만둔 사람 없어? 아니면 지금 일하는 사람이라도 좋고 나한테 좀 연결해줘. 왕 언니는 콩나물을 다듬다 말고 제 퉁퉁 부은 눈을 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너 어제 거기 갔다 왔다며. 무슨 사단이 났길래 눈이 붕어 눈깔이 됐어? 사돈이 뭐라디? 묻지 마. 나 지금 숨 넘어가기 직전이니까. 그냥 사람 하나만 찾아줘. 그 집에서 쫓겨나서 앙심 품은 사람 있으면 더 좋고. 제 서슬 퍼런 눈빛에 왕 언니는 한숨을 푹 쉬며 전화를 돌렸습니다.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기를 30분. 왕 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습니다. 그래. 그 여자가 거기서 일했었어? 아이고, 억울해서 잠도 못 잔다더니 그 집이었어? 알았어. 지금 바로 오라 그래. 전화를 끊은 왕 언니가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됐다, 영순아. 너 최 여사 알지? 저기 건어물 가게 김신의 사촌. 걔가 작년까지 그 집에서 일하다가 도둑 누명 쓰고 쫓겨났다네. 지금 벼르고 있대. 당장 만나러 가자. 우리는 시장 구석에 있는 허름한 순대국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깡마른 체구에 눈매가 매서운 50대 여자가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최 여사였습니다. 아이고, 지은이 엄마 아니여? 오랜만이네. 최 여사는 저를 보자마자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다짜고짜 제 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최 여사, 나 좀 살려줘. 우리 지은이 그 집에서 어떻게 살고 있었어? 어제 갔더니 애가 뼈만 남아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더라. 도대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제 말에 최 여사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쥐고 있던 소주잔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쓰레기통? 아, 결국 그 사단이 났구만. 독한 년. 진짜 독한 년이야, 그 이사장. 최 여사는 소주를 한 입에 털어넣고는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지은이 엄마, 놀라지 말고 들어. 내가 그 집에서 1년을 일했는데, 거긴 사람 사는 집이 아니여. 감옥이여, 감옥. 감옥이라니? 그 집구석, CCTV가 몇 대인지 알아? 거실, 부엌, 복도, 심지어 며느리 방 앞까지 감시 카메라가 달려 있어. 안사돈 그 옆편네 자기 방에서 모니터로 24시간 며느리 감시해. 물 한 모금 마시는 거, 화장실 가는 것까지 다 체크한다고. CCTV? 숨이 턱 막혔습니다. 가정집에 CCTV라니. 그것도 며느리를 감시하려고? 그건 약과야. 더 기가 막힌 건 뭔 줄 알아? 며느리 발목. 그거 봤어? 발목? 아니, 치마 입고 있어서 못 봤는데. 안 봤으면 다행이네. 봤으면 지은이 엄마 그 자리에서 기절했을겨. 최 여사는 몸서리를 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년이 며느리 도망 못 가게 한다고 발목에다가 위치 추적기 같은 걸 달아놨어. 아들이 연구용으로 쓰는 거라면서 채워놨는데 그게 일정 거리 벗어나면 삐소리가 나면서 안사돈 핸드폰으로 알람이 가. 그래서 지은이가 대문 밖은커녕 마당에도 못 나가는 거야. 뭐라고? 세상이 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위치 추적기? 전자발찌 같은 걸 내 딸한테 채웠다고? 어제 딸이 대문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벌벌 떨던 게 단순히 겁이 나서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 악마 같은 장치 때문에 1미터도 못 벗어나고 갇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밥은 왜 안 주는 거야? 임신한 애한테. 제 울부짖음에 최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제일 끔찍해. 안사돈이 그러더라. 가난한 집년들은 배부르면 딴 생각한다고. 헝그리 정신이 있어야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하다고. 그래서 하루에 딱 2끼, 그것도 샐러드랑 닭가슴살 쪼가리만 줘. 애가 배고파서 냉장고라도 열면 바로 CCTV로 보고 있다가 인터폰으로 쌍욕을 해대는 거야. 네가 돼지냐, 친정에서 그렇게 배웠냐 하면서. 주먹을 꽉 쥔 제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내 딸이, 금쪽 같은 내 새끼가 그런 취급을 받고 있었다니. 내가 부잣집 사모님 됐다고 좋아라 춤출 때 내 딸은 짐승처럼 사육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은이는 왜 가만히 있어? 도망치면 되잖아. 친정으로 오면 되잖아. 그게 각서 때문이야. 각서? 어제 안사돈도 그 얘기를 하던데. 대체 무슨 각서야? 최 여사는 한숨을 푹 쉬더니 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내가 쫓겨나기 전에 쓰레기통 비우다가 찢어진 걸 주워서 테이프로 붙여놓은 거야. 혹시 나중에 써먹을 때 있을까 싶어서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 봐봐.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거기엔 삐뚤빼뚤한 글씨로, 하지만 내 딸 지은이의 필체가 분명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각서 1. 본인 이지은은 시어머니의 모든 지시에 절대 복종한다. 2. 친정어머니 김영순의 시장 점포 보증금 및 사채 빚 3억 원을 시댁에서 대신 갚아준 것을 인정하며 이를 갚을 때까지 시댁의 허락 없이 외출 및 연락을 금한다. 3. 만약 이를 어길 시 뱃속 아이의 친권은 전적으로 시댁에 귀속되며 본인은 즉시 이혼하고 빈손으로 나간다. 4. 또한 본인의 부정한 행실불륜 의심에 대한 책임을 지고. 2. 이게 무슨 개소리야. 저는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시장 점포 보증금, 사채 빚 3억?
나는 땡전 한 푼 빚진 적이 없습니다. 평생을 꼬박꼬박 저축하며 살아온 내가 사채라니요. 이거 다 가짜야. 조작이라고. 내가 언제 빚을 져. 알지, 나도 알지. 근데 지은이는 그렇게 믿고 있어. 안 사돈 그년이 가짜 차용증이랑 사채업자 연기하는 놈들까지 동원해서 지은이 앞에서 쇼를 했거든. 니네 엄마가 도박 빚져서 사채업자한테 끌려가게 생겼는데 내가 갚아줬다. 대신 너는 평생 우리 집 종으로 살아라.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한 거야.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내 딸의 효심을 이용해 나를 볼모로 잡고 딸을 노예로 부려먹은 겁니다. 게다가 부정한 행실? 내 딸이 불륜이라도 저질렀다는 겁니까? 지은이가 바람이라도 피웠대? 미쳤어? 그 순둥이가 무슨 바람이야? 사위놈이 문제지. 밖에서 딴 년이랑 놀아나다가 애까지 뱄다는 소문이 파다해. 근데 안사돈이 그걸 며느리한테 뒤집어 씌운 거야. 네 뱃속에 드네 내 아들 핏줄 맞냐? 유전자 검사해보자 이러면서 협박하고. 지은이는 억울해서 죽으려고 하는데 친정엄마 빚 때문에 죽지도 못하고 저러고 사는 거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왜 딸이 나를 보고도 도망가라고 했는지, 왜 쓰레기통을 뒤지면서도 비굴하게 빌었는지, 모든 게 나 때문이었습니다. 나를 살리겠다고 바보 같은 내 딸은 그 지옥 속에서 악마들에게 영혼을 팔고 있었던 겁니다. 으아. 저는 식당 바닥에 엎드려 짐승처럼 오열했습니다. 가슴을 쥐어뜯고 땅을 쳐도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불쌍한 내 새끼, 미련한 내 새끼, 엄마가 뭐라고, 이 못난 엄마가 뭐라고 그 모진 고초를 다 겪고 있었니? 최 여사가 제 등을 두드리며 같이 울어주었습니다. 왕 언니도 눈시울을 붉히며 소주를 들이켰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뒤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더 이상 눈물은 사치였습니다. 최 여사, 도와줘. 저는 품에서 통장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렸습니다. 이거 내 전 재산이야. 1억 좀 넘을 거야. 이거 다 줄 테니까 나 좀 도와줘. 어떻게 하려고? 지금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 누구야? 조선족 이모 한 명 있어. 돈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여자야. 그 여자 매수해. 돈은 달라는 대로 다 준다고 해. 대신 내 딸한테 밥 좀 먹이게 해줘. 그리고 이 엄마가 다 알고 있다고, 곧 구하러 갈 거라고 쪽지 하나만 전해달라고 해. 제 눈에서 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내 딸 발목에 채워진 그 족쇄, 내 손으로 끊어버릴 거야. 그리고 그 줄로 안 사돈 그 여편 내 목을 조여버릴 거야. 반드시. 최 여사는 제 눈빛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해보자. 나도 그년한테 당한 거 생각하면 치가 떨려. 내 복수도 할 겸 지은이 엄마 돕게.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리는 소주잔을 부딪혔습니다. 쨍 하는 소리가 마치 전쟁터의 신호탄처럼 들렸습니다. 지은아,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이제 알았어. 네가 왜 그랬는지, 얼마나 무서웠는지. 이제 엄마가 간다. 돈, 그까짓 거 다 태워버려도 상관없다. 내 목숨을 내놓아서라도 너를 그 악마들의 소굴에서 반드시 꺼내줄게. 창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에는 그 어떤 비로도 끌 수 없는 시뻘건 화염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전쟁에는 군자금이 필요한 법입니다. 저는 평생 모은 통장을 깨서 현찰 5천만 원을 찾았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이 어머니, 보이스피싱 아니세요? 경찰 부를까요? 하며 말렸지만 저는 묵묵히 돈을 가방에 쑤셔 넣었습니다. 보이스피싱?
그것보다 더 무서운 악마들에게서 내 딸을 구해내려는 몸값이었습니다. 시장 상인의 사무실에서 최 여사와 머리를 맞댔습니다. 지금 그 집에서 일하는 조선족 이모, 이름이 연변댁이야. 한국 온 지 3년 됐는데 고향에 있는 아들 대학 보낸다고 돈이라면 물불 안 가리는 여자지. 안 사돈이 월급 짜게 주기로 유명해서 불만이 많을 거야. 어떻게 접선해? 그 집에 찾아갈 순 없잖아. 걱정 마. 그 여자 매일 오후 3시에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나와. 안 사돈이 냄새난다고 집안에 1초도 못 두게 하거든. 그때를 노려. 오후 2시 50분. 저는 다시 그 육중한 철대문역 골목에 승합차를 대고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왕 언니가 빌려준 배달 트럭이었습니다. 정확히 3시가 되자 쪽문이 열리고 퉁명스러운 표정의 여자가 음식물 쓰레기통을 들고 나왔습니다. 연변댁이었습니다. 저는 차 문을 열고 잽싸게 다가갔습니다. 아이고, 고생이 많으시네. 냄새나는 거 들고. 연변댁은 흠칫 놀라며 저를 경계했습니다. 누구요? 나아오. 저는 주위를 살피고는 품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내 그녀의 앞치마 주머니에 찔러 넣었습니다. 일단 냄새부터 맡아봐. 돈 냄새야. 연변댁이 봉투를 살짝 열어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5만원권 100장이 묶인 500만원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성금이야. 내 딸. 그 집 며느리 지은이 엄마야. 나 좀 도와주면 이거 10배 더 줄게. 연변댁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안사돈의 서슬 퍼런 감시가 무서운 듯 했지만 돈의 유혹은 더 강력했습니다. 그녀는 침을 꿀꺽 삼키며 물었습니다. 뭘 하면 됩니까? 안주인 알면 나 잘리는데. 안 들키게 하면 되지. 어려운 거 아냐. 내가 주는 도시락 지은이 방에 몰래 넣어줘. 그리고 이 쪽지 지은이 손에 쥐어주고 답장 받아와. 그것뿐이야. CCTV는 어쩌고? 거실이랑 복도에 눈깔이 쫙 깔려 있는데. 사각지대가 있잖아. 최 여사가 알려줬어. 세탁실 구석이랑 2층 며느리 방 옷장 뒤편. 거기는 카메라가 안 닿는데. 거기서 몰래 전해줘. 연변댁은 잠시 고민하더니 봉투를 가슴 깊이 쑤셔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다. 대신 걸리면 난 모르는 거요. 거래 성립. 저는 차 안에 미리 준비해둔 보온병과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새벽부터 고아낸 사골 국물과 딸이 좋아하는 멸치볶음, 그리고 꾹꾹 눌러 담은 따뜻한 쌀밥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시락 뚜껑 안쪽에 밤새 울면서 쓴 쪽지를 테이프로 붙여놓았습니다. 지은아, 엄마야. 다 안다. 각서고 빚이고 다 가짜야. 엄마 빚 없어. 속지 마라. 쫄지 마라. 엄마가 지금 밖에서 너 지키고 있어. 밥심으로 버텨야 나간다. 엄마 믿고 딱 기다려. 연변댁이 도시락을 챙겨 쪽문으로 사라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부디 저 밥이 내 딸의 목구멍으로 넘어가기를, 저 쪽지가 내 딸의 죽어가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기를. 2시간 후 다시 만난 연변댁의 입을 통해 전해 들은 이야기는 제 가슴을 미어지게 만들면서도 동시에 뜨거운 불길을 지폈습니다. 어머니 말도 마쇼. 새댁이 진짜 굶어 죽기 직전이었나 보오. 연변댁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안주인이 마사지 받는 틈을 타 몰래 방에 들어갔더니 지은이는 침대 구석에 시체처럼 웅크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인기척에도 고개조차 들지 못할 만큼 기력이 쇠한 상태였다고요. 하지만 엄마가 보냈다는 말 한마디에 딸의 눈이 번쩍 뜨였다고 합니다. 연변댁이 옷장 뒤 사각지대로 딸을 끌고 가서 도시락 뚜껑을 여는 순간 방 안에
퍼진 구수한 밤 냄새에 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고 했습니다. 쪽지를 읽는데, 어우, 내가 다 눈물이 나서. 연변댁의 말에 따르면 지은이는 쪽지를 읽자마자 입을 틀어막고 꺽꺽대며 울었다고 합니다. 소리가 새어나갈까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짐승처럼 울음을 삼켰다고요. 가짜야. 엄마 빚 없어. 그 한 줄이 1년 동안 딸아이를 옥죄고 있던 죄책감이라는 쇠사슬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고는 밥을 진짜 마시듯이 먹더이다. 씹지도 않고 막 삼키는데 체할까봐 내가 물 떠먹이느라 혼났소. 그 모습을 상상하니 제 목구멍이 뜨거워졌습니다. 내 새끼가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얼마나 살고 싶었으면 그랬을까요?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로 허겁지겁 밥을 밀어넣는 내 딸. 뱃속의 아기를 살리겠다고, 엄마를 다시 만나겠다고 그 작은 몸으로 처절하게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다 먹고 나더니 새댁 눈빛이 확 달라집디다. 펜 좀 달라고 내 손을 꽉 잡는데 손아귀 힘이 어찌나 센지. 연변댁은 주머니에서 꾸깃꾸깃한 신문지 조각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빈 도시락 통을 쌌던 신문지 귀퉁이에 급하게 휘갈겨 쓴 글씨. 내 딸 지은이의 글씨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나 이제 안 속아. 엄마 말대로 버틸게. 그리고 엄마, 그 여자가 숨기는 게 있어. 안방 금고 안에 이중 장부가 있어. 재단 돈 횡령한 거랑 남편이 여자랑 찍은 사진들. 그 여자가 그걸로 남편 협박해서 날 감시하게 시킨 거야. 금고 비밀번호는 내 생일 거꾸로 한 거야. 521. 엄마, 나 좀 꺼내줘. 쪽지를 읽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역시나 그 잘난 교육자 집안의 실체는 비리와 불륜으로 얼룩진 쓰레기장이었습니다. 사위라는 놈이 밖에서 딴짓을 하고 다닌 것도 모자라 제 어미한테 약점이 잡혀 마누라를 감시하는 게 노릇을 하고 있었다니. 천하의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 하지만 이제 패는 뒤집혔습니다. 죽어가던 내 딸은 각성했고 적들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내 손안에 들어왔습니다. 지은이가 보내온 이 쪽지는 단순한 답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적의 심장부를 찌를 수 있는 지도였습니다. 연변댁, 수고했어. 이건 보너스야. 저는 지갑에 있던 100만 원을 몽땅 꺼내 연변댁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내일은 더 중요한 걸 시킬 거야. 안방 금고 열 수 있겠어? 연변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돈 냄새를 맡은 사냥개의 눈빛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단순한 도시락 배달이 아닙니다. 적의 목을 칠 칼날을 벼리는 진짜 전쟁입니다. 시장으로 돌아오는 트럭 안 백미러에 비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퉁퉁 부은 눈두덩이는 가라앉지 않았지만 입가에는 서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안사돈, 기다려라. 내가 애지중지하는 그 금고, 내가 탈탈 털어서 세상 천지에 다 까발려주마. 내 아들이 저지른 더러운 짓거리들, 내가 빼돌린 검은 돈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뱉어내게 해주마. 창밖에는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에는 그 어떤 비로도 끌 수 없는 시뻘건 화염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내 딸이 먹은 그 따뜻한 밥 한 끼가 이제 곧 너희들에게는 뜨거운 지옥불이 되어 돌아갈 것이다. 지은이가 보낸 쪽지는 단순한 SOS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적의 아킬레스건을 정조준한 미사일 좌표였습니다. 안방 금고, 이중장부, 불륜 사진, 비밀번호 521. 이 네 가지 단어를 머릿속에 새겨 넣으며 저는 다음 작전을 설계했습니다. 이번 작전명은 빈집털이였습니다. 아침 일찍
저는 시장 뒷골목에 있는 허름한 간판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용안 심부름센터. 겉보기엔 퀵서비스 사무실 같지만 이곳 소장인 박 씨는 한때 형사밥을 먹었던 시장통 최고의 마당발이자 해결사였습니다. 박 소장, 일 하나만 해줘. 저는 딸의 결혼식 사진에서 오려낸 사위 박현우의 얼굴 사진과 현금 100만 원을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이놈 뒤 좀 밟아줘. 강남대 교수인데 밖에서 딴 살림 차렸다는 소문이 있어. 여자가 누군지, 어디서 만나는지 사진이랑 동영상 싹 다 찍어와. 박 소장은 사진을 힐끗 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아따, 사모님. 사위 뒷조사라니 너무 살벌한 거 아니요? 잔말 말고 해. 이거 내 딸 목숨이 달린 일이야. 제 서슬 퍼런 눈빛에 박 소장은 농담기를 싹 거두고 사진을 챙겨 넣었습니다. 알겠소다. 내일 모레까지 족보 싹 털어오리다. 외부 공격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내부를 털 차례였습니다. 오후 3시 쓰레기 수거 시간. 저는 다시 연변댁과 접선했습니다. 이모, 오늘이야. 안사돈 오늘 오후에 재단 이사회 간다고 했지? 그때가 기회야. 연변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좋아도 금고를 터는 건 범죄라는 생각에 손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나 무서워서 못하겠소. 그거 걸리면 나 쇠고랑 차는 거 아니오? 안 걸려. 안사돈 5시에 나가서 9시에 들어온다며. 4시간이면 충분해. 그리고 내가 망 봐줄게. 만약 무슨 일 생기면 내가 다 책임져. 내가 시켰다고 하면 돼. 저는 연변댁의 손에 스마트폰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이거 내가 새로 개통한 폰이야. 들어가서 금고 열자마자 안에 있는 서류랑 사진들 한 장도 빠짐없이 찍어서 나한테 보내. 그리고 원상복구 해놓고 나오면 돼. 성공하면 1억 줄게. 1억? 1억이라는 말에 연변댁의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고향에 있는 아들 집 사주고도 남을 돈. 그 욕망이 공포를 집어삼켰습니다. 하겠소. 까짓 거 눈 딱 감고 해보겠소. 오후 5시 10분. 검은 세단 한 대가 저택을 빠져나갔습니다. 안사돈이었습니다. 골목에 세워둔 트럭 안에서 그 모습을 확인한 저는 연변댁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지금이야. 들어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째깍째깍 트럭 시계 초침 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10분, 20분, 30분. 연변댁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혹시 비밀번호가 틀린 건 아닐까? 지은이가 잘못한 건 아닐까? 온갖 불길한 상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때 제 폰이 징하고 울렸습니다. 사진이었습니다. 금고 문이 활짝 열린 사진. 그리고 그 안에 빽빽하게 쌓인 서류 뭉치와 앨범들. 성공이었습니다. 빨리 찍어. 내용 다 보이게.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잠시 후 사진들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상록수재단 후원금 횡령 내역, 비자금 장부, 차명 계좌 리스트, 그리고 앨범 속에 끼워져 있던 사진들. 점잖은 척하던 사위놈이 새파랗게 어린 여자와 호텔 수영장에서 껴안고 있는 사진, 난 뜨거운 침대 셀카들. 더러운 인간들. 사진을 넘기는 제 손이 분노로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따위 더러운 비밀을 숨기려고 내 딸을 인질로 잡고 입을 막았던 겁니다. 내 딸을 감시견으로 세워두고 자기들은 뒤에서 온갖 추악한 짓거리를 다 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 찍었어? 이제 나와. 정리하고 빨리 나와.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골목 저 끝에서 낯익은 검은 세단이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안사돈 차였습니다. 아직 6시도 안 됐는데? 9시에 온다던 사람이 왜 벌써? 안 돼. 저는 다급하게 연변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신호만 갈 뿐 받지 않았습니다. 금고 터느라 정신이 팔려 벨소리를 못 듣는 게 분명했습니다. 안사돈의 차가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운전기사가 내려 대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면 끝장이었습니다. 연변댁이 안방에서 금고 열어놓고 있다가 딱 걸릴 판이었습니다. 그러면 연변댁은 물론이고 내 딸까지 위험해집니다.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저는 트럭 시동을 걸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쿵! 제 트럭이 안사돈의 세단 뒷범퍼를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꺄! 차 안에서 안사돈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운전기사가 튀어나왔습니다. 이봐요. 운전을 어떻게 하는 거야? 아이고, 죄송합니다. 브레이크가 밀려서. 저는 차에서 내려 짐짓 놀란 척하며 안사돈의 차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안사돈이 뒷좌석 창문을 내리고 씩씩거리며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미쳤어? 눈을 어디다 두고 다녀? 내 차가 얼만 줄 알아? 다행히 선팅이 짙은 데다 제가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있어서 안사돈은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푹 숙이고 굽신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제가 다 물어내겠습니다. 보험 처리해드릴게요. 재수없게 정말. 기사, 빨리 처리하고 들어와요. 나 머리 아파서 쉬어야겠으니까. 안사돈은 차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안 됩니다. 지금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직 연변댁이 안방에 있습니다. 사모님, 잠깐만요. 목 잡으시는 거 보니 다치신 것 같은데 병원부터 가셔야죠. 나중에 딴소리하면 안 되니까 지금 같이 가시죠. 저는 일부러 안사돈 앞을 막아서며 진상을 부렸습니다. 시간을 끌어야 했습니다. 1분, 아니 10초라도 더 벌어야 했습니다. 이 여자가 돌았나? 비켜. 안사돈이 제 밀치고 대문으로 들어서려는 찰나 제 주머니 속 폰이 징하고 울렸습니다. 어머니 나왔소. 다 정리하고 나왔소. 연변댁의 문자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하늘이 도왔습니다. 찰나의 차이로 연변댁이 부엌으로 빠져나간 것입니다. 에이그 알겠습니다. 그럼 보험사 부를 테니 기다리세요. 저는 그제야 안사돈을 보내주었습니다. 안사돈은 별 미친년을 다 보겠네 하며 욕설을 내뱉고는 씩씩거리며 집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트럭으로 돌아온 저는 핸들에 머리를 박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식은땀으로 등 뒤가 다 젖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손에는 천만금보다 더 귀한 것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 속 선명하게 찍힌 이중 장부와 불륜 사진들. 이것들이야말로 저 철옹성 같은 대저택을 한 방에 무너뜨릴 다이너마이트였습니다. 잡았다. 제 입에서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안사돈, 기대해라. 내가 감추고 싶어 했던 그 추악한 비밀들이 이제 곧 세상 밖으로 나와 춤을 추게 될 테니까. 내가 내 딸에게 지옥을 보여줬듯이 나도 너에게 파멸이 뭔지 똑똑히 보여주마. 저는 트럭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힘차게 들렸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 폭탄을 언제, 어디서 터뜨리느냐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머지 않았습니다. 적의 목을 치려면 칼날은 날카로울수록 좋습니다. 무딘 칼로는 상처만 입힐 뿐 숨통을 끊어놓을 수 없으니까요. 안방 금고에서 나온 이중 장부와 불륜 사진들은 분명 강력한 무기였지만
제 상대는 안사돈입니다.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가며 평생을 남들 머리 꼭대기에서 살아온 미꾸라지 같은 여자. 사진 몇 장쯤이야 합성이다. 조작이다라고 우기며 빠져나갈 게 뻔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할 증거.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꼼짝없이 수갑을 차게 만들 그런 결정적 한 방이 필요했습니다. 움직이는 영상, 변명할 수 없는 적나라한 육성, 그 자리에서 덜미를 잡힌 현행범의 꼴. 그것만이 저 철옹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틀 후 저는 흥신소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박 소장이 건네준 USB 안에는 사위놈의 추악한 민낯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강남 K호텔 1205. 오늘 오후 2시. 상간녀 생일 파티. 도청 파일 속에서 자기야, 오늘 밤엔 집에 안 들어갈 거야 라며 꿀이 뚝뚝 떨어지는 사위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내 딸은 발목에 족쇄가 채워진 채 지옥에서 말라가는데 너는 밖에서 딴 여자와 희희낙낙하고 있었구나. 내 딸을 감시견으로 세워두고 너는 꼬리를 흔들며 딴 살림을 차렸구나. 그래, 오늘이 내 제삿날이다. 내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그 껍데기뿐인 명예. 내가 오늘 갈기갈기 찢어주마. 오후 1시. 저는 시장통 어벤져스를 소집했습니다. 왕 언니, 건어물 최 여사, 그리고 정육점 쌍칼 아저씨까지. 평소엔 드세기로 소문난 시장통 사람들이지만 오늘만큼은 그 누구보다 든든한 제 지원군이었습니다. 우리는 승합차에 몸을 싣고 강남 K호텔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는 마치 범죄 소탕 작전을 나가는 형사들처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강남의 화려한 빌딩 숲이 오늘따라 유난히 차갑고 비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속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10분, K호텔 12층 복도. 청소부 카트 뒤에 숨어 숨죽이고 있던 우리는 1205 문이 열리는 찰나의 순간을 노렸습니다. 심장 소리가 귓가에 쿵쿵 울렸습니다. 룸서비스 직원이 초인종을 누르고 안에서 네, 나가요 하는 사위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그 짧은 순간, 그 찰나의 틈을 놓치지 않고 정육점 쌍칼 아저씨가 몸으로 문을 팍 밀치고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가관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샴페인 향과 역겨운 향수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 샤워 가운만 걸친 사위놈은 소스라치게 놀라 뒷걸음질 쳤고 침대 위에는 발라의 젊은 여자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왕 언니가 캠코더를 들이대자 사위는 얼굴을 가리며 소파 뒤로 숨기 바빴습니다. 장모님. 사색이 되어 벌벌 떠는 사위놈의 꼴이라니. 1년 전 결혼식장에서 어머님, 제가 지은이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라며 보여줬던 그 젠틀하고 거만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지금 제 눈앞에 있는 건 그저 욕망에 찌든 추한 짐승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저는 침대 위에 놓인 케이크를 집어들어 그 뻔뻔한 얼굴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하얀 생크림 범벅이 되어 장모님 한 번만 봐주세요. 이거 나가면 저 학교 잘립니다 하며 제 바짓가랑이를 잡고 비는 꼴을 보자니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러운 오물을 뒤집어 쓴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잘려야지. 잘리고 말고. 감방도 가야지. 내 딸 인생 망친 죄값 톡톡히 치르게 해줄게. 내가 지은이에게 씌운 그 더러운 불륜 누명, 내가 저지른 이 짓거리로 다 갚아주마. 제 손에 들린 스마트폰 속 영상은 단순한 불륜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안사돈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가문의 명예를 박살낼 핵폭탄이었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그 오만한 모자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승리의 기쁨에 취해 시장으로 돌아오던 길 가지만 위기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들이닥쳤습니다.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려댔습니다. 연변댁이었습니다. 평소 억척스럽던 그녀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공포에 질려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소. 안주인이 눈치챘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안사돈이 집에 들어와 금고가 열렸던 흔적을 발견한 걸까? 아니면 누군가 우리 작전을 흘린 걸까?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연변댁의 말에 따르면 안사돈이 도우미들을 전부 거실로 집합시켜 가방 검사를 하고 방을 뒤지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안에 쥐새끼가 있다며 내 정보를 빼돌린 년이 누구냐며 길길이 날뛰는 안사돈의 서슬에 연변댁은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다며 울먹였습니다. 피가 마르는 것 같았습니다. 등줄기에 식은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만약 연변댁이 잡혀서 제가 준 비밀폰이라도 들키는 날엔 모든 게 끝장입니다. 제 작전이 수포로 돌아가는 건 물론이고 인질로 잡혀있는 내 딸 지은이에게 어떤 화풀이가 돌아갈지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그 악마 같은 여자가 분풀이 대상으로 삼을 사람은 오직 힘없는 며느리뿐일 테니까요. 지은이는 무사해. 제 다급한 물음에 돌아온 대답은 제 심장을 멈추게 만들 뻔했습니다. 안사돈이 오늘 저녁밥에 수면제를 타라고 시켰다는 겁니다. 쥐새끼를 잡고 나면 며느리도 처리하겠다며 오늘 밤 무슨 짓을 꾸미고 있다는 불길한 전언. 임신한 며느리에게 수면제라니. 뱃속의 손주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말인가요? 그 여자는 정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껍데기만 사람인 악마였습니다. 저는 핸들을 잡은 손이 하얗게 질리도록 힘을 주었습니다.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됩니다. 내가 여기서 당황하면 내 딸이 죽습니다. 연변댁을 진정시키는 게 급선무였습니다. 지금 도망치면 범인이라고 자백하는 꼴이 되니 절대 쫄지 말고 딱 잡아떼라고, 내가 준 폰은 변기 물통 속에 숨기라고 최대한 침착하게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끄는 저는 차창 밖을 노려보았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도로는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어둠을 두려워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작전 변경입니다. 안사돈이 도끼를 품고 내 딸을 해치려 한다면 저도 더 이상 숨어서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저들이 선을 넘었다면 나도 선을 넘어야 합니다. 이판사판입니다. 오늘 밤 끝장을 봐야겠습니다. 언니, 동네방네 소문 좀 내줘. 오늘 밤 그 재단 이사장 집에서 불꽃놀이가 있을 거라고. 제 눈에서 살기가 번뜩였습니다. 안사돈, 내가 내 딸에게 약을 먹이려 해? 좋다. 오늘 밤 내 집구석을 아예 불바다로 만들어주마. 내가 숨기려던 그 추악한 비밀들, 내가 횃불을 들고 들어가서 다 태워버릴 테니까. 내가 쌓아 올린 그 가식의 성벽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보여주마. 저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엔진 소리가 맹수처럼 포효했습니다. 어둠이 깔린 강남의 도로 위로 제 분노가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다려라, 지은아. 엄마가 간다. 이번엔 진짜다. 저 악마들이 감히 내 새끼 털끝 하나 못 건드리게 이 늙은 어미가 온몸을 던져서라도 다 쓸어버릴 거야. 오늘 밤 강남의 밤하늘은 내가 흘린 눈물만큼이나 붉게 타오를 것이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적이 내 딸의 목숨을 노리고 칼을 빼들었다면 나는 그 칼을 쥔 손목을 잘라버려야 합니다. 연변댁에게서 전해 들은 안사돈의 지시는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밤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해. 수면제 먹여서 정신 잃으면 병원으로 보낸다고 하고 산속 요양원에 처박아 버릴 거니까. 임신한 며느리를 제 핏줄인 손주를 품은 어미를 정신병원에 감금하겠다는 그 악마의 속삭임. 그 녹음 파일을 듣는 순간 제 안의 마지막 이성이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오늘 밤, 바로 지금입니다. 내 딸을 살릴 수 있는 시간은 앞으로 고작 3시간 뿐이었습니다. 오후 8시, 저는 강남의 화려한 야경을 뒤로하고 비장한 각오로 핸들을 잡았습니다. 제 뒤로는 시장통 의리파들이 총출동한 승합차와 레카차 세대가 줄을 지어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번 작전명은 불꽃놀이. 적의 시선을 밖으로 돌려놓고 그 틈을 타 인지를 구출하는 전형적인 성동격 서전술이었습니다. 박 소장, 준비됐어? 걱정 마십시오. 동네방네 아주 시끄럽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오후 9시, 안사돈의 저택 앞. 고요하던 부촌의 밤거리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박 소장이 수배한 레카차 세대가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저택 앞 도로를 점거했습니다. 삐뽀삐뽀 굉음이 울려 퍼지고 레카 기사들이 내려 서로 멱살을 잡고 가짜 싸움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 미친. 운전을 그따위로 해. 내가 먼저 끼어들었잖아. 다 나와. 오늘 다 죽었어. 고성과 욕설이 오가고 동네 개들이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 예상대로 저택 2층에 불이 켜지고 대문이 열리며 안사돈이 뛰쳐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짓들이야. 당장 안 꺼져? 경찰 부를 거야. 안사돈과 경비원들이 대문 밖으로 나와 레카 기사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그 찰나의 순간 저는 무전기에 대고 짧게 외쳤습니다. 지금이야. 들어가. 저택 뒷골목에 대기하고 있던 하얀색 승합차 한 대가 움직였습니다. 겉보기엔 사설 구급차 같지만 사실은 정육점 쌍칼 아저씨의 용달차를 개조한 것이었습니다. 쪽문은 이미 매수된 연변댁이 열어두었습니다. 승합차에서 내린 왕 언니와 최 여사가 들것을 들고 뒷문으로 잽싸게 진입했습니다. 저는 골목 끝에 숨어서 트럭 백미러로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1분 1초가 1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혹시라도 안사돈이 눈치채고 돌아보면 어쩌지? 혹시라도 집안에 남은 다른 사람이 있으면 어쩌지? 입술이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핸들을 잡은 손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3분 후 무전기 너머로 왕 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했다. 태웠어. 지금 나간다. 오케이. 박 소장 빠져.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도로 위에서 멱살잡이를 하던 레카 기사들이 순식간에 차에 올라타더니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두고 보자. 다음에 보면 가만 안 둬. 연기처럼 사라지는 레카 차들을 보며 안사돈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뭐야, 저 미친놈들은. 재수없게 정말. 안사돈이 투덜거리며 대문을 닫고 들어가는 순간 골목 반대편에서 하얀 승합차가 미끄러지듯 빠져나왔습니다. 그 차 뒷좌석에 내 딸 지은이가 타고 있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트럭을 몰아 약속 장소인 한강둔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승합차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그곳에 내 딸이 있었습니다. 병원 환자복을 입은 채 들것에 누워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는 지은이, 앙상하게 마른 팔다리, 퀭한 눈동자.
하지만 그 눈빛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지은아, 엄마. 딸아이가 저를 알아보자마자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저는 신발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차 안으로 뛰어들어가 딸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내 딸의 체온이었습니다. 지옥불 속에서도 살아남은 내 생명보다 귀한 내 새끼의 심장 소리였습니다.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엄마, 나 무서웠어. 진짜 죽는 줄 알았어.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강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지만 제 품 안의 딸은 뜨거웠습니다. 그동안 겪었을 공포와 서름이 고스란히 전해져 제 가슴을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발목을 보니 족쇄가 채워져 있던 자리에 시퍼런 멍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그 자국을 어루만지며 저는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괜찮아. 이제 아무도 너 못 건드려. 엄마가 다 죽여버릴 거야. 너 이렇게 만든 년놈들 엄마가 산채로 씹어 먹어버릴 거야. 제 도끼 서린 다짐에 곁에 있던 왕 언니와 최 여사도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 딸아이가 떨리는 손으로 제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 배고파. 엄마가 해준 김치찌개 먹고 싶어? 그 말에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아이가 처음 찾은 게 고작 김치찌개라니. 천하의 몹쓸 것들. 임신한 애를 얼마나 굶겼으면. 그래, 가자. 집에 가자. 엄마가 김치찌개고 갈비찜이고 다 해줄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거 다 해줄게. 저는 딸을 제 트럭 조수석에 태우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로 멀어지는 강남의 불빛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안사돈, 지금쯤 며느리가 사라진 걸 알고 발광하고 있겠지? 어디 한번 미쳐 날뛰어봐라. 내가 찾을 수 있는 곳엔 절대 없을 테니까. 그리고 기대해라. 내 딸이 흘린 눈물 한 방울마다 피 한 방울씩 갚아줄 테니까. 이제 방어전은 끝났습니다. 내 딸을 살렸으니 이제 남은 건 무자비한 공격뿐입니다. 지은아, 조금만 자. 눈 뜨면 우리 집일 거야. 딸아이는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곤히 잠들었습니다. 1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든 모습이었습니다. 그 평온한 얼굴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전의를 불태웠습니다. 내일 안사돈의 재단 취임식이 있다고 했지? 거기가 바로 내 무덤이 될 것이다. 내가 친히 가서 축하해 주마. 내 파멸을. 딸을 구출한 그날 밤 저는 지은이를 품에 안고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내 품에서 새끈새끈 잠든 아이의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밤새도록 칼을 갈았습니다. 진짜 부엌칼이 아닙니다.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꺼내든 복수라는 이름의 시퍼런 칼날이었습니다. 지은이는 살았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악마들은 여전히 살아서 숨쉬고 뻔뻔하게 고개를 쳐들고 다니니까요. 다음 날 아침 TV 뉴스를 보던 저는 리모컨을 집어 던질 뻔했습니다. 화면 속 안사돈은 가증스러운 눈물을 흘리며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며느리가 산후 우울증이 심해서 가출을 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어디 가서 잘못되기라도 했을까봐 시험이 된 입장에서 잠도 못 자고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왔습니다. 자기가 며느리를 죽이려 해놓고 이제 와서 걱정하는 척? 저 뱀 같은 혓바닥을 확 뽑아버려도 시원찮을 판이었습니다. 그래, 짖어라. 실컷 짖어라. 오늘이 내가 입을 놀릴 수 있는 마지막 날이 될 테니까. 오늘은 안사돈이 그토록 고대하던 재단 이사장 취임식 날이었습니다. 지역 유지들과 국회의원, 언론사 기자들까지 쫙 깔린다는 안사돈 인생 최고의 날.
저는 바로 그 자리를 안사돈의 장례식장으로 만들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오전 10시, 저는 시장통 식구들과 함께 승합차에 올랐습니다. 왕 언니, 최 여사, 쌍칼 아저씨, 그리고 컴퓨터 잘 만지기로 소문난 쌀가게 아들내미 준수까지. 우리 시장통 어벤져스는 비장한 각오로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행사장인 호텔 그랜드 볼룸은 화려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입구에는 축 이사장 취임이라고 쓰인 화환들이 줄지어 서 있고 안사돈은 우아한 한복을 입고 손님들을 맞이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옆에는 뻔뻔한 사위놈도 서서 굽신거리고 있더군요. 우리는 호텔 직원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행사장 곳곳에 스며들었습니다. 준수는 방송실로, 왕 언니와 최 여사는 서빙 직원으로, 쌍칼 아저씨와 저는 무대 뒤편으로. 오후 2시 취임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의 소개와 함께 안사돈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오로지 교육에 대한 열정과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가증스러운 멘트가 이어질 때마다 속에서 신물이 올라왔습니다. 교육, 사랑, 지나가던 개가 웃을 소리였습니다. 저는 무전기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준수야, 준비됐지? 네, 이모. 신호만 주세요. 한 방에 갑니다. 안사돈의 연설이 절정에 달할 무렵 저는 무대 뒤 커튼을 꽉 쥐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재단을 투명하고 깨끗하게 이끌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지금이야, 쏴. 제 외침과 동시에 쌀가게 준수의 손가락이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순간 안사돈의 얼굴을 비추던 대형 스크린 화면이 지직거리더니 팟하고 바뀌었습니다. 행사장에 웅장하게 울려 퍼지던 클래식 음악도 뚝 끊겼습니다. 대신 스크린에는 충격적인 영상이 떴습니다. 호텔방에서 발라의 여자와 뒹구는 사위놈의 적나라한 모습. 자기야, 오늘 밤엔 집에 안 들어갈 거야. 장모년 냄새나서 싫어. 어머, 저게 뭐야? 저거 박 교수 아니야? 세상에. 객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안사돈은 당황해서 뒤를 돌아보다가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뭐야? 당장 끄라고. 하지만 영상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곧이어 스피커를 찢을 듯한 날카로운 목소리가 행사장을 뒤덮었습니다. 안사돈의 육성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가난한 집년들은 배부르면 딴 생각해. 밥 주지 마. 굶겨. 발목에 족쇄 채워놔. 도망 못 가게. 개처럼 묶어두란 말이야. 오늘 밤 처리해. 수면제 먹여서 정신병원에 처박아 버려. 행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틀어막고 경악했습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우아한 척하던 교육자 집안의 추악한 민낯이 만천하에 까발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안사돈은 단상 위에서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이거 조작이야. 음해라고. 발악하는 그 꼴을 보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무대 뒤에서 천천히 걸어나갔습니다. 제 손에는 마이크가 들려 있었습니다. 조작? 누가 조작이라고 지저대. 쩌렁쩌렁한 제 목소리에 행사장의 시선이 저에게 꽂혔습니다. 저는 뚜벅뚜벅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안사돈이 저를 보고 귀신이라도 본 듯 뒷걸음질 쳤습니다. 너, 왜 내가 죽은 줄 알았냐? 내 며느리 친정엄마가 여기 살아서 왔다. 저는 안사돈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뺨을 후려갈겼습니다. 짝! 경쾌한 파열음이 행사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안사돈의 고개가 획 돌아가고
화려한 올림머리가 풀어 헤쳐졌습니다. 이건 내 딸 굶긴 값이다. 자, 이건 내 딸 발목에 족쇄 채운 값이다. 자, 그리고 이건 감히 내 손주까지 죽이려 한 값이다. 세 대를 연달아 맞은 안사돈은 바닥에 널브러졌습니다. 그 우아하던 얼굴은 붉게 부어오르고 코피가 터져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사위놈이 말리려고 달려들었지만 정육점 쌍칼 아저씨가 나타나 단숨에 제압했습니다. 어딜 덤벼. 내 놈은 이따가 나랑 면담 좀 하자. 저는 쓰러진 안사돈을 내려다보며 마이크에 대고 외쳤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똑똑히 보십시오. 이게 바로 이 여자의 실체입니다. 교육자? 자선사업가? 웃기지 말라 그래요. 자기 며느리를 짐승처럼 가두고 학대한 악마가 바로 이 여자입니다. 제가 증인이고 여기 나온 영상이 증거입니다. 객석에서는 야유와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누군가 물병을 던졌고 안사돈은 비명을 지르며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경찰 불러. 당장 저 여자 구속해. 저런 인간이 무슨 이사장이야. 물러가라.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안사돈은 그제야 상황을 파악하고 기어서 도망치려 했지만 왕 언니와 최 여사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딜 도망가? 콩밥 먹으러 가야지. 경찰들이 들이닥쳐 안사돈과 사위놈의 손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안 돼. 이거 나. 내가 누군 줄 알아. 변호사 불러. 발악하며 끌려가는 안사돈의 꼴을 보니 10년 묵은 체증이 확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저는 단상 위에 우뚝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저를 비추고 있었지만 눈부시지 않았습니다. 제 눈에는 오직 정의가 구현되는 그 짜릿한 순간만이 보였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제 입가에는 승리의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지은아, 봤니? 엄마가 해냈다. 저 악마들이 무너지는 꼴,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니? 이제 끝났다. 지긋지긋한 전쟁은 끝났어.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자. 행사장 밖에는 어느새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치 기나긴 밤이 지나고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당당하게 걸어나갔습니다. 시장통 식구들이 저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환호했습니다. 오늘 저는 세상에서 제일 강한 엄마가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포성이 멈춘 자리에 비로소 파란 하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안사돈과 사위놈은 그날 행사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처박혔습니다. 그토록 고고하던 사모님과 교수님께서 쇠창살 안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꼴이라니. 수의를 입고 화장기 없는 민낯으로 멍하니 앉아있는 안사돈은 그녀가 평소 벌레라고 부르던 노숙자보다 더 초라해 보였습니다. 저는 유치장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그녀를 마주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도끼 어린 눈으로 유리를 쾅쾅 두드렸습니다. 아, 김영순, 이거 다 내가 꾸민 짓이지? 감히 내가 나가기만 하면 너 가만 안 둬.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픽 웃으며 준비해 온 것을 꺼냈습니다. 바로 그녀가 며느리에게 강제로 쓰게 했던 그 노예각서였습니다. 안사돈, 아니 죄수번호 3840번. 이거 기억나? 제가 각서를 유리창에 갖다 대자 그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이 종이 쪼가리 하나로 내 딸을 1년 동안 지옥에 가뒀지? 내 딸 인생을 갉아먹고 내 손주 목숨까지 위협했지? 이제는 내 차례야. 너는 이 좁은 감방 안에서 평생 내가 저지른 죄를 곱씹으며 살게 될 거다. 이거 나.
변호사 불러. 내 아들 불러오란 말이야. 그녀가 발악했지만 그녀의 아들 박현우 교수님도 옆방 유치장에서 훌쩍거리고 있었습니다. 불륜 사실이 학교에 알려져 파면당하고 상간녀에게도 고소당해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었으니까요. 변호사? 내 재단 비리 다 터져서 변호사들도 손절했어. 내 아들, 제 코가 석자라 면회올 정신도 없을걸?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그녀에게 할 말도 들을 말도 없었습니다. 잘 있어라. 내 딸은 이제 내가 지킨다. 다신 우리 앞에 나타날 생각 마.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오는 제 등 뒤로 안사돈의 절규가 들려왔습니다. 으악, 안 돼. 내가 어떻게 쌓아올린 명예인데. 그 비명소리가 제겐 그 어떤 음악보다 감미롭게 들렸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고 다시 봄이 왔습니다. 시장통 생선 가게 앞은 아침부터 시끌벅적했습니다. 영순네, 오늘 손주 돌잔치 한다며? 아이고, 벌써 1년이요? 세월 참 빠르네. 시장 상인들이 지나가며 한마디씩 덕담을 건넸습니다. 가게 안쪽 방에서는 고소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엄마, 미역국 간 좀 봐줘. 싱겁지 않아? 앞치마를 두른 지은이가 국자를 들고 제게 물었습니다. 1년 전 뼈만 앙상하게 남아서 쓰레기통을 뒤지던 그 처참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볼살이 통통하게 오르고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무엇보다 그 죽어있던 눈동자가 이제는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디 보자. 딱 좋다. 우리 딸 솜씨가 엄마 닮아서 일품이네. 제가 엄지를 치켜 세우자 지은이가 활짝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것만으로도 제 배가 부른 것 같았습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오늘의 주인공, 제 손주 우주가 방글방글 웃으며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건강하게 태어나준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어찌나 순하고 예쁜지 시장통의 마스코트가 되었습니다. 우주가 엉금엉금 기어와 제 품에 안겼습니다. 보들보들한 살결, 전 냄새.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 제가 벌였던 그 처절했던 전쟁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할미가 우리 우주 지켜주려고 악마랑도 싸우고 불 속에도 뛰어들었단다. 우리 강아지 그거 알아? 우주는 알아듣기라도 한 듯 깨르르 웃으며 제 코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가게 앞 평상에 잔치상이 차려졌습니다. 왕 언니, 최 여사, 쌍칼 아저씨, 연변댁 모두가 모여 축배를 들었습니다. 자, 우리 우주의 첫 생일을 축하하며 그리고 영순이의 위대한 승리를 위하여 건배, 건배. 술잔이 오가고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왕 언니가 거나하게 취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영순아, 너 그때 기억나냐? 레카차 끌고 가서 깽판 치던 거. 와, 나 그때 진짜 심장 떨려 죽는 줄 알았다. 말도 마요. 난 금고 털 때 손이 덜덜 떨려서 오줌 쌀 뻔했다니까. 연변댁의 말에 모두가 박장대소했습니다. 그때는 피 말리는 작전이었지만 이제는 웃으며 말할 수 있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지은이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고마워. 나 포기하지 않아줘서, 나 살려줘서. 딸아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꽉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제 손과 이제는 다시 고워진 딸의 손. 고맙긴. 엄마잖아. 내 새끼가 지옥에 있는데 어떤 엄마가 가만히 있겠니? 엄마는 다시 돌아가도 똑같이 할 거야. 내 목숨 10개를 내놓아서라도 너 지킬 거야. 밤하늘에 별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별들 중 하나는 제 남편이 내려다보며 웃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나 잘했지?
우리 딸, 우리 손주. 내가 다 지켰어. 전쟁은 끝났습니다. 악마들은 감옥이라는 지옥에 갇혔고 우리는 시장이라는 천국에서 다시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생선 비린내 나고 시끄러운 시장통이지만 이곳엔 돈으로 살 수 없는 정이 있고 의리가 있고 무엇보다 사람 냄새가 납니다. 그 화려했던 강남의 대저택보다 비좁고 낡은 이 생선 가게 단칸방이 100배, 1000배 더 따뜻하고 행복합니다. 문득 1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쓰레기통 앞에서 곰팡이 핀 빵을 먹던 딸을 보며 흘렸던 피눈물. 그때 맹세했었죠. 내 남은 인생을 걸고 너를 구하겠노라고. 약속을 지켜서 다행입니다. 엄마로서의 소임을 다해서 참으로 다행입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매일 아침 딸과 함께 가게 문을 열고 손주 재롱을 보며 늙어가는 것. 이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이 제게는 가장 큰 승리의 트로피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힘든 싸움을 하고 계신가요?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벽 앞에 서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엄마는 강합니다. 지키고 싶은 것이 있는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 김영순이가 해냈듯이 여러분도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밤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습니다. 저는 우주를 업고 자장가를 흥얼거렸습니다. 자장 우리 아가. 잘도 잔다 우리 아가. 제 등 뒤에서 느껴지는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제 심장을 다시 뛰게 합니다. 그래요. 이것이 바로 제가 싸워야 했던 이유, 제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오늘 밤은 참으로 길고 또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이 행복을, 이 평화를 영원히 지켜나갈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 엄마의 처절한 복수가 아니라 가족을 지키기 위한 위대한 사랑이 어디까지 강해질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에서 견디기 힘든 고난이 찾아옵니다. 영순 씨처럼 자식이 벼랑 끝에 몰리는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할 수도 있고, 지은 씨처럼 벗어날 수 없는 억압 속에 갇혀 숨조차 쉬기 힘들 때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어둠 속에서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서려는 용기입니다. 과거의 상처는 지울 수 없지만 우리에겐 소중한 사람을 위해 싸울 힘이 있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미래가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주변에도 영순 씨처럼 묵묵히 누군가를 지키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혹은 여러분 자신이 지금 누군가를 위해 힘겨운 전쟁을 치르고 계실 수도 있겠지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의 작은 위로와 뜨거운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가슴을 울리는 진솔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승리의 기쁨과 가족의 온기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